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이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 적용했던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예외를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에 경제 제재를 한다는 목표인데 오일 값이 크게 올라 캘리포니아주는 가솔린 평균값이 5년 사이 최고치인 4달러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재단이 민주당 감시위원회 의장을 고소했습니다. 사업 기록을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지나치게 트럼프 대통령 비리 계기를 이어간다는 주장과 대통령 스스로 무고하다고 하니 모든 기록을 공개하라는 주장이 맞섭니다. 특별검사가 러시아 대선 개입 수사 보고서에서 사법방해에 대해 법무장관이 아닌 의회가 판단하도록 결론 내린 뒤에 민주당은 탄핵 절차를 시도할지 말지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신은 어디에 계시는가? 부활절에 스리랑카 교회 등에서 발생한 자살 폭발 테러에 대한 반응입니다. 미국은 스페인 북한 대사관에 침입해 자료를 훔쳐 미국 FBI에 전해준 미국인인 자유조선 멤버를 체포했고, 북한은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모르면서 헛다리를 잡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판문점에서 열릴 남북 정상회담 1주년 기념식에 북한 대표는 참여하지 않지만 판문점에서 임무 수행을 하는 스위스 소장은 남북 군인의 대치는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연방수사국이 뉴멕시코주 국경에서 무장한 채 불법 이민자를 잡아가둔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체포 혐의가 불법 구금 때문인지는 확실치 않고 그가 이끄는 단체는 계속 불법 체류자를 잡아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멕시코 병사가 미군 2명에게 무장 해제 명령을 내렸고 미군이 복종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2명의 미군은 미국 땅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 경험이 없는 코미디언이 당선됐습니다. 처음으로 친러시아 후보 없이 치러진 대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스리랑카 테러, 이란의 경제 제재성의 그 오일과 관련된 뉴스는 당장 캘리포니아주도 그렇고 한국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고요. 아직 그 한국 언론에서 통역이 아니고 이럴 때 뭐죠? 번역하지 않은 것 같은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들, 즉 그 트럼프 재단이죠. 아들이 트럼프 재단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재단은 사기 이런 혐의로 자선 사업 관련 활동은 접었고 완전히 그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은 사업만 하고 있는데, 트럼프와 트럼프의 아들이 하원의 그 오버사이트 위원회에 엘리아 커밍스 의원을 고소를 했습니다. 왜 고소를 했는가 하면은 커밍스 의원이 트럼프 재단 올해 이 재단에 대해서 사업체에 대해서 회계 감사를 맡아준 회사에 마자라스 USA LLP의 모든 그 자료를 제출해라 하는 소환장을 의회에서 발부했기 때문인데, 그 소환장이 무효로 하기 위한 소환장을 발부해서 그것이 실제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그 사업 관계에 관해서 세금 처리를 해준 그 자료가 보고 의회에서 들여다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대통령과 대통령 아들이 이 위원장을 고소를 한 겁니다. 오늘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의 고소장이 접수가 됐고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왜 나오는가 하면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역시 마이클 코헨이라는 대통령의 오래된 픽서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의회에서 증언을 할 때 여러 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을 아주 더럽게 했다. 돈이 필요할 때는 자산을 부풀리고 그렇지 않는 때는 또 줄이고 고무줄 늘리고 줄이듯이 그렇게 해왔고 내가 증거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고요. 그 때문에 이제 회계법인 이곳에 소환장을 발부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고소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뭐 의회를 고소한 거죠. 말하자면 의회를 대통령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해서 고소한 것이 아마 미국 역사상 처음일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은 일어나기가 무척 힘들겠죠. 이게 다 2020년 대선을 겨냥을 해서 민주당이 공화당 대통령인 나에게 아주 그 큰 해를 끼치기 위한 음모다라는 게 그 대통령의 주장이고요. 이 내용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 제일 먼저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기 때문에 워싱턴 포스트에 뭐 1000건이 훨씬 넘는 몇 시간 전에 그런 댓글이 달려 있는데 어쩌다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너무 집착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댓글이 있었고 대부분의 댓글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니 BOS라는 분은 완전히 무죄라고 2년 이상 내내 주장을 해왔던 남자가 자신의 재정 상태나 사업 기록을 숨기려고 의회를 고소하다니 상당히 인터레스팅하다. 숨길 게 없으면 왜 자신의 여러 가지를 공개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는 대통령직에 있어서의 암이다. 미국에도 암이다. 그는 수많은 그 루블을 그러니까 그 러시아 돈을 도이체뱅크를 통해서 본인의 사업에 활용을 했다. 그게 다 러시아 마피아의 돈, 푸틴의 측근들의 돈이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고요. 우크라이나는 코미디언을 지도자로 선출했는데 미국은 아주 그 병적인 병자를 그보다 더 앞서 선출했다라는 사람도 있고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면 미국은 바보들이 다수인 국가다. 이 바보라고 표현한 것은 멍청이요. 모론이라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했다는 그것을 이제 지금 상징하는 것이고요. 특별검사의 보고서 부분적으로 가려진 채 공개가 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약간 내려가고 있습니다. 몇 포인트 정도요. 아메리칸 리서치 그룹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달에는 41%였는데 지지도가요. 지금은 39%. 그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57%고 대부분 이제 약간 내려갔는데 아직까지 그 라스무센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을 텐데 제가 못 봤겠죠. 날마다 하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그 좋은 다른 매체와는 전혀 다른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0% 이상 지지율 차이가 나는 그런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약간 내려갔습니다. 결국은 탄핵을 민주당이 시도하느냐 시도하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로다인데 왜냐하면은 연방 법무장관이 그동안 두 번의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것과는 다른 것들이 특별검사 보고서에서 많이 나왔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러시아 수사를 막기 위해서 대통령직을 갖고 사법방해를 했느냐 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법무장관은 뭐 그 특별검사가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그 결론을 본인이 내릴 수 있는 주체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무죄다라고 냈는데 막상 특별검사의 448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보니까 그것을 의회에서 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리고 뭐 10가지 정도의 사법방해이냐 마느냐. 근데 나는 이게 의도가 어땠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대통령은 시도를 많이 하려고 했지만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대통령의 명령에 거부했기 때문에 가서 로버트 멀러를 해고해라 하면 해고하라는 말을 연방법무부에 전하지도 않았고 또 다른 계속 그런 일들로 대통령에게 디스오베이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일이 성사되지 않아서 기소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기소 요건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연방법무부가 현직에 있는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 것도 있는 데다가 행동으로 옮겨져야지 그게 기소 요건이 되는데 대통령이 누구에게 시키면 다 말을 안 들어서요. 뭐 제일 유명한 전에 대통령 자문을 포함해서 다 그랬기 때문에 멀러는 결론 내릴 수 없다고 했고 의회에서 찬찬히 봐라. 그리고 의회가 다른 것까지도 다 조사할 권한이 있다라고 했는데 중간에서 법무장관이 가로채서 무죄다라고 이제 국민들에게 두 번씩이나 이 같은 그 디덕티드된 가려진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내 주변에 내 명령에 불복하는 사람은 한 번도 없었고 한 명도 없다.
민주당이 탄핵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그것을 그 절차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민주당은 탄핵이 성공할 가능성도 희박한 데다가 오히려 성공해도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이크 펜스가 그 자리에 들어가면은 재선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더 싫어하죠. 그런 부분. 그리고 대통령만 잡고 물고 늘어지느냐 하는 소리도 듣기 싫고 그게 역풍이 될 수 있고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은 오늘 또 한 사람이 나도 나가겠습니다 해서 19명인가가 현재까지 예비선거 후보인데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 보고도 하지 않았고 그런 것들이 또 연결이 되고 하는데 저는 이 사건이 이제 올해 저의 직업상 누구보다도 오랜 동안 많은 것을 보지 않겠어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의 인생 역정의 대결로 마무리가 지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떤 마무리냐. 22개월 동안 특별검사는 한 번도 본인은 물론이고 다른 민주당 계열이 많았어요. 공화당이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검사 자체는 로버트 멀러는 공화당이지만요. 아무도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고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묵묵히 수사만 하고는 러시아와 대선에서 내통을 했다는 기소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사법방해는 앞서 말씀드린 이유 등으로 내가 결론 내리기 힘드니까 의회에서 확장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2년 2개월 동안 대통령은 계속 특별검사 흉보고 욕하고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 등등으로 많은 주장을 해왔는데 두 사람은 태어날 때는 비슷한 배경에서 태어났습니다. 머니메러에서는요. 아버지들이 너무 부자인 겁니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아이빌리그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학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50년대에 펜실베니아에서 부동산 학과가 처음 생겼을 때 아버지가 부동산 재벌이니까 이제 그 학교에 들어갔고 학교 다닐 때 공부는 굉장히 못해서 점수도 나쁘고 했는데 그 점수 같은 것은 공개하지 말라고 학교에 전부 지금 대통령이 된 뒤에 마이클 코엔을 시켜서도 픽서 개인 변호사요 협박도 해놨고 그에 비해서 로버트 멀러는 공부 제대로 하고 아이빌리그에 들어갔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베트남전 그 당시에는 징집이었는데 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한두 번 피할 수 있는데도 이 로버트 멀러의 경우는 자진해서 베트남전에 가서 부상도 당했고요. 그 이후에는 공직 생활을 선택을 했습니다. 돈 많이 버는 변호사나 기타 등등의 일 대신에. 그래서 공직 생활을 했고 그에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돈을 쫓아다녔고 프라이빗 머니를 쫓아다녔고 트럼프 대통령은 징집을 4번 5번 피하면서 발에 뼈가 자랐다는데 그 뼈가 자란 발이 오른쪽 발인지 왼쪽 발인지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고 그런 이 두 사람 나이는 비슷해요. 이 두 사람의 인생 역정이 지금 의회에서 탄핵을 추진하던 추진하지 않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의회 민주당에서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와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최근에 보호를 해왔던 연방 법무장관 빌 바 두 사람을 전부 청문회에 소환장을 발부해서 출석을 시킬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 나와서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목소리를 주지 않던 그가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그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이 윌리엄 바의 그 말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가 옳다, 공정하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이 특별검사에 대해서는 이분 그렇게 페이크 뉴스고 마녀 사냥을 한다고 몰아붙였던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결론을 이렇게 내렸기 때문에 그가 공정한 수사를 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평판을 받는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가 의회에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그 진실이라고 믿을 테고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따라서 의회가 어떤 결정을 하던 아니면 2020년 국민이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뽑건 뽑지 않을 건
모든 것들이 로버트 멀러의 의회에서 하는 말, 그의 입에 달렸다고 예상됩니다. 스리랑카까지 같이 하려고 했는데요. 광고 들으신 뒤에 전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Where is God? 신은 어디 계시나이까? 스리랑카 사람들이 너무 놀래서 부활절에 이제 주로 교회요. 세 군데 그 교회. 더군다나 이제 한 군데 그 세인트 세바스찬 카톨릭 교회에서 50명이 숨졌고 자살 폭발로 인해서 지금 한 8군데에서 폭발이 있었나요? 7명이 자살 폭발을 저질렀고 24명을 체포를 했습니다. 예배를 보던 도중에 폭발물이 터졌고 그리고 아주 화려한 호텔, 외국인이 많은 곳이죠. 해서 폭발이 됐고 공항에도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하죠. 급진 그 이슬람들이 지금까지는 뭐 스리랑카에서 이 같은 테러를 저지른 일이 없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요리사도 숨졌던데요. 37명 외국인 그 숨진 사람들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스리랑카에서는 기독교가 소수 종교죠. 뭐 70%가 불교니까는요. 그리고 한 힌두교가 그 다음으로 많아서 한 12.6%, 무슬림이 9.7%, 크리스찬이 7.6%인데 지난해에 굉장히 그 크리스찬에 대한 어떤 그 소수 그 종교인들에 대한 신앙인들에 대한 차별 폭력 같은 것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2018년도에 스리랑카에서 86건이 보고됐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만히 보면은 그 역사 같은 것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 나라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웃라인을 보자면 내전이 있어서 한 26년 동안의 오랜 내전이 2009년도에 끝나기는 했는데 불교 대 다른 소수 그 타밀 소수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런 그 다른 형태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 간의 스트러글이 아주 그 심해서 지금 보면은 뭐 굉장히 많은 그 폭발물들이 설치된 것이 여기저기서 그 있지 않을까 하고 더 있지 않을까 하고 찾고 있고요. 그리고 완전히 이 스리랑카에서 소셜 미디어를 닫아버렸고 교회가 넘버원 타겟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또 아무튼 그 영국에서부터 제가 지금 인도를 자꾸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네요. 힌두교를 생각을 하니까요. 이렇게 스리랑카가 정치가 안정되지 않았고 종교상으로도 여러 그 종교 그런 것들이 서로 부딪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뭐 테러는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했는데 수백만 명이 숨졌다라고 트윗을 했네요. 밀리언스. 아마 이건 설마 실수겠죠. 아무리 사실과 다른 트윗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밀리언스가 데드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이제 실수로 트윗을 한 것으로 보고요. 세계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종교하고 또 거기에 정치가 항상 개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인도 같은 나라도 이제 예전에 그 영국에서 독립할 때 1948년도에 종교적인 국가냐 세속 국가냐 이렇게 하고 스트러글 하다가 마하트마 간디가 그렇게 숨진 뒤에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종교보다는 세속적으로 그냥 보통 국가로 정체성을 쭉 유지를 해오다가 이번에 그 나렌드라 모디가 그 힌두교잖아요. 그러면서 힌두교가 조금 이렇게 힘을 가지면서 정치까지 거기에 딱 대입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스리랑카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그 폭발들도 일어나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자세한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제가 그제였죠? 토요일 밤에 그 디즈니홀에서 두다멜이 아니라 그 예전에 에사페카 살로넨이 다시 와서 요즘에 그 지휘를 하고 있는데 그 스트라빈스키의 음악이었어요. 이고르 그 스트라빈스키의 음악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두 번째 작품에서 스리랑카가 아니라
캄보디아의 배우들이 나와서 스트라빈스키의 뭐라고 할까요? 밝고 해피한 음악은 아니잖아요. 두다멜이 어떻게 지휘를 했었을까? 저는 자꾸만 상상하게 됐는데, 에사페카 살로넨의 시리어스한 표정하고는 맞았지만, 그런데 그 캄보디아 사람들이 배우들이 나와서 이렇게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데, 손가락 연기가, 이게 손가락을 제가 해봤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물론 스트라빈스키라는 정말 그 구소련의 그 음악가의 음악에 맞춰서 이 스리랑카의 배우들이 인생의 뭔가를 슬픔, 오감 이런 것을 나타낸다는 것을 종교도 연관이 있고요. 그것을 제가 이해하기 힘들 뿐더러 저 손가락이 어떻게 저렇게 구부러지는지조차도 나는 이해할 수가 없더라. 이게 이제 결론이었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스리랑카에서의 이 같은 특정 종교 그룹을 향한 테러 같은 것을 미국 같은 나라가 테러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쉽게 한다 한들 어찌 이해할 수가 있을까? 모든 나라의 그 국가의 문제가 결국은 다 그 국가의 존엄성 아래 그 국가에서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 어떤 때는 적당히 강한 그 외국의 힘을 활용도 하지만 외세에 의존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이 많이 드는 생각이, 그리고 국가마다 지도부는 어느 정도는 조금 연관성 또 국가의 철학은 좀 유지가 돼야지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지금 스리랑카는 그렇지만 중동까지만 하더라도 중동이나 인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미국의 정책도 확 지금 바뀌고 있는데, 중동 정책도 왜 오바마 시절에는 좀 개입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 나라 종교도 모르고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몰라서 미국 국방부나 국무부에 그 나라의 아랍어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얼마 없는 상황에 우리가 가깝지도 않은 물 건너고 산 건너고 그쪽까지 가서 전쟁을 치르고 또 그 나라 지도자를 확 정권 교체를 해서 바꿔버린다는 것에 대해서 오바마는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흥미도 없었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러나 그러한 오바마라도 미국의 대통령이고 실용주의를 택했기 때문에 유럽과 같이 힘을 합쳐야지 될 때는 힘을 합쳐서 본인은 싫으면서도 미국의 국가적인 성격을 위해서 하기도 했어요. 그게 이제 리비아의 카다피를 축출한 건데, 유럽이 하니까 이제 마지못해서 이렇게 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는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어떤 개념이나 철학이나 다른 동맹국과의 관계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획획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이란에 대해서도 지금 핵협상 해놓은 것도 뒤집고, 쿠바에 대해서도 뒤집고, 리비아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 리비아의 카다피를 축출하고 내세운 정권에 대해서도 지금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 정권의 라이벌을 또 지지한다고 며칠 전에 발표를 해서 세상이 깜짝 놀라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일단 테러니까 테러로 보기는 하지만 미국이 개입하고 할 때 섣부른 개입이라는 것은 참 별로 재미가 없더라. 나중에 끝에 보면은. 그래서 아마 전쟁이라는 것이 스리랑카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깊이 개입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느 나라에서 국지전이 일어나던 내전이던 종교전쟁이던 다른 나라 미국이처럼 힘있는 나라가 개입을 할 때는 모르면서 잘난 척하지 말고 미국의 힘으로 억눌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엘파이스가 보도를 했네요. 그런데 미국 언론의 보도와 하나도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의 미국이 금요일 날 끝나고 이제 미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안이라는 사람이 프리조선, 자유조선의 멤버로서 스페인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에드리안 홍이 이끄는 그 그룹의 10명 멤버에 속해서 침입을 해서 이제 감금을 하고 북한 스태프들을, 그리고는 원래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뭔가를 다 빼오고 그것을 FBI에 줬다. 그런데 미국에서 체포를 한 겁니다. 스페인이 당연히 이건 주권 침해다 하고 체포해서 넘겨라 하고 있고, 북한도 역시 이 자유조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스페인 당국이
제대로 처리하길 바란다. 그게 또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일 수도 있고요. 해서 크리스토퍼 안 씨를 미국이 영장이 있으니까 체포됐잖아요. 국무부가 영장을 법무부가 발부를 한 거예요. 해서 금요일에 법원에도 나왔는데 그 법원 출두한 것에 대해서도 아무 말이 지금 없습니다. 미국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은 아닌 게 아닌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체포는 했어요. 2월 22일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리고 또 역시 그 리더인 에드리안 홍, 멕시코 국적이지만 미국의 영주권으로 살고 있어요. 사건을 저지르고 포르투갈의 리스본을 통해서 뉴저지 뉴악에 도착을 해서 본인의 그 집에 있었고, 그 뒤에 이제 스페인의 재판부가 여러 가지를 발표하고 경찰, 특히 이제 엘파이스 같은 매체가 여러 가지를 보도를 하니까 이제 그 자유조선도 우리가 했다. 그리고 그 자료는 FBI로 넘겼다. 아마 이 FBI로 넘겼다고 발표를 한 것이 자유조선, 이 리더인 에드리안 홍이나 자유조선 멤버, 그 일을 저지른 멤버로서는 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구출을 했고, 뭐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미국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죠. 김정은의 어머니가 다른 형 김정남, 김정은이 살해를 하고 김정남의 아들을 미국이 보호를 하는데 그 아들을 구출한 게 자유조선이다. 그 전에 뭐 천리마 민방위였던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김한소를 구출할 수 있었던 것도 불과 몇 명의 민간인이, 뭐 한국계도 있고 하잖아요. 스페인 대사관에 침입한 사람들이. 불과 10명 정도의 뭐 자유조선 멤버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김한소를 어떻게 다른 나라에서 구조를 해서 미국까지 와서 미국의 보호를 받게 하는가,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 것을 볼 때 미국이 전혀 뒤에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죠. 오늘도 그 엘파이스는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쭉 보도를 하면서 지금도 스페인에서는, 또 미국에서나 자유조선도 스페인의 그 판사요. 이제 각 나라마다 다 관할이 다르니까요. 스페인의 판사인 고등법원 판사 호세 들라 마타가 여러 가지를 발표하기 전에는 미국에서도 자유조선도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았었다. 그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가 지금 스페인의 수사 당국이 조사를 한 결과 스페인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침입한 그 몇 명 가운데서 2명은 CIA와 연관이 있는 인물로 확인이 됐다는 것까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엘파이스라든가 스페인 수사 당국은 전혀 뭐 수정하는 것 없이 그대로 본인들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미국이 뭐 스페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김정은이 하노이 회담 이후에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뭐 3차 회담 열릴 수도 없고 열려도 힘들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했고, 그 뒤에는 그 외무성의 어떤 그 국장이 그 마이크 폼페오만 끼면 일이 잘 된다고 바꿔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주말에는 또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그 존 볼튼에게 deemed cited 다라고 얘기하면서 존 볼튼이 이제 뭐 모든 것을 포기를 해야지 회담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하고, 또 북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는데 김정은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생일에 편지도 보냈잖아. 이렇게 존 볼튼이 얘기를 하니까 이 최선희가 이 뒷부분은 얘기하지 않았고요. 앞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deemed cited, 지금 주제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존 볼튼이 알고도 그런 말을 하는 건지 모르고도 그런 말을 하는 건지, 두 나라 순회끼리 오고 가는 말과는 전혀 다른 헛다리를 짚고 있다, 이런 형태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4월 15일 할아버지 생일에 군사 퍼레이드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군 그 아카데미에도 갔고, 또 이제 그 군 그 부대에도 시찰을 해서 새로운 재래식 무기를 테스트를 했죠. 재래식 무기 테스트밖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핵무기나 미사일 테스트를 하면 UN 제재, 미국의 제재에 어긋나기 때문에 또 압박을 받으니까. 그러나
그 정도의 제재 그 테스트를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내가 2020년 선거 즈음에서 이보다 더한 행동도 할 수 있어. 그렇다면 당신이 가장 앞에 내세우고 싶어하는 외교 정책이 확 망가질 수도 있거든. 이렇게까지 김정은이 했는데도 지금 미국에서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유조선 스페인 대사관에 침입을 해서 여러 가지 그 스페인 대사관이 하노이 회담 닷새 전에 침입을 했고 가서 이 침입자들이 또 다른 경제 영사에게 사전에 또 다 작업을 했고요. 이렇게 10명이 거기에 그렇게 무단으로 침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개인 조직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게 스페인 당국의 판단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가지고 온 자료를 FBI에 주기까지 했는데도 자유조선 멤버를 잡아들였다. 이게 이제 북한이 그 재래식 무기를 테스트한 뒤에 미국이 보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오늘 USA 투데이에 조금은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어요. 무슨 정권 그 담당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판문점에 가서 27일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난 지 1주년이 되는 때인데 별로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도 안 해주고 미국과 북한과의 회담이 결렬 상태고 하니까 크게 뭘 할 수는 없으니까 민간 차원에서 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뭐 기념식은 해야 되겠죠. 북한 대표들은 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그 스위스의 메이저 제너럴이니까 소장인가요? 스위스 소장이 그곳에 임무를 띠고 66세의 패트릭 거쳇이라는 사람인데 한국 정부의 그 요청에 의해서 이제 휴전 이후에 잘 지키고 있는가 그 휴전 조약을 하는 것을 이 사람이 그 담당하는 게 임무인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 임무가 확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뭐 초소도 없애버리고 뭐 지뢰찾기 같이 하고 뭐 여러 가지 스몰 스텝들이 남과 북 사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예전에는 거기서 보통 대화를 할 수가 없었대요. 그 위치에서. 왜냐하면 지금 USA 투데이 그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한 것이거든요. 꼭 USA 투데이 기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갔는데 북쪽에서는 그 당시에 북쪽의 오페라라고 얘기하는데 아시죠? 그런 노래 뭐 선전선동 그런 만트라 같은 그런 것들이 막 한국을 비난하고 한국은 뭐 미국의 꼭두각시다 이렇게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K-팝을 쫙 굉장히 크게 틀면서 당신들이 사는 곳은 나쁘고 우리가 사는 곳은 좋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양측에서 다 조용해서 많은 것들이 이제 박물관으로 들어가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것으로 돌파구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남북 사이는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제 본인이 복무 기간이 끝나면 또다시 6년을 계약할 수도 있는데 DMZ가 많은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계약이 끝나면 다시 그 본인이 뭐 6년 여기서 복무하는 6년인가요? 2년 있으면은 끝나고 6년 또 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때가 되면은 평화로워서 뭐 신병 걱정은 안 하지만 그러나 나의 희망으로는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복무할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작은 희망의 싹이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보인다 하는 게 USA 투데이의 기사였습니다. 잠시 뒤에는 이라크에 대해서 원유 수입을 하고 있는 나라에 이제 유예를 줬었는데 할 수 있도록 얼마 동안.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라 하는 게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는 사람과 미국 사람, 한국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결국은 그 허먼 케인이라는 전 갓파더 피자의 CEO였고, 뭐 여성 성추행 문제, 이런 문제가 많았었던, 사람이 연방준비제도 이사, 지금 한 명으로 지명할 것이 확실하다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했네요. 이름을, 지우겠다. 거기에서, 네.
의회의 인준을 받기가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은 올리는 것을 스탑했는데도 크레딧카드 회사는 안 그러네요. 그래서 아직도 이자율을 크레딧카드 회사는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2019년도에 크레딧카드 회사가 이자율로 사람들에게 받을 돈이 1,220억 달러 정도 돼서 2017년보다 12% 많고요. 2014년보다는 50%나 많다고 합니다. 이 크레딧카드 회사가 뭐 좀 다르게 가네요. 네, 평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과 미국의 크레딧카드 회사의 평균 이자율은 지금 16.91%, 2014년도에 13.14%였답니다. 달러가 계속 강한 것도 요즘 문제인데요. 달러가 계속 강해지면은 이게 2017년 이후에 가장 강한데 트럼프 대통령 처음 들어와서 강한 달러를 가나 약한 달러를 가는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달러가 강하면은 뭐 수출 하시는 분들이 힘들고 그리고 미국 기반인 뭐 다국적 회사들도 좀 힘들 테고요. 한국, 중국, 이탈리아, 그리스, 일본, 대만, 터키, 인도까지 포함해서요. 이렇게 되면 8개국이죠. 지난번에 이라크 뭐 핵협상 깬다 하면서 이라크를 압박하기 위해서 원유 이 나라에서 사지 말아라 하고 예외를 준 국가가 이들 나라고 그 가운데서 이탈리아, 그리스, 대만은 이미 이제 점차적으로 해서 완전히 지금은 이란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한국, 또 터키, 중국 이런 나라들은 특히 이제 중국, 인도, 터키는 이란에서 수입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물량이 굉장히 많아서 한국도 아마 타격이 되고요. 이것을 중간중간 이제 다시 리뉴를 하고 있는데 5월 2일 날 끝나면 5월 3일부터는 이란에서 원유 수입하지 말아라. 그런 것을 왜 미국 말을 들어야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아침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났더니 벌써 오일 값이 확 뛰었고요. 2%가 올라갔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5년 사이의 최고로 요즘 이렇게 다니면서 보세요. 가솔린이요. 레귤러 가솔린 값도 지금 평균 4달러 정도는 되거든요. 그렇게 볼 때 사실은 이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얼마 전에는 또 이란 혁명수비대 국가 군인인데도 테러 조직이라고 했고 그러면서 이란 사람 입장에서 우리는 일하고 있다. 미국은. 이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그렇습니다. 리비아를 위해서 우리는 리비아 일을 한다. 베네수엘라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후안 과이도를 지지한다. 미국을 위해서 하는 거겠죠.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를 위해서 하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중국이 이미 비난을 하고 있고 터키도 아니 우리는 많은 것을 이란에서 수입하는데 인도도 지금 선거가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될지 크게 많이 수입하는 국가의 반응이 좀 궁금하고요. 지금 오늘 1달러 92센트가 배럴당 브렌트 원유 값이 올라서 73달러 89센트가 됐거든요. 이것도 뭐 제가 방송 시작하고 나서 조금 변했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대안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뭐 사우디아라비아와 또 뭐 우리 미국도 많이 생산을 할 것이고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츠도 많이 생산을 할 거다. 우리 훌륭한 친구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름이잖아요. 여름이면은 가솔린 많이 필요하고 또 인도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선거 때 가솔린 값이 뭐 이렇게 캘리포니아주 레귤러인데도 4달러 넘으면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경제에 있어서 가솔린인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감을 가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게다 대고 베네수엘라도 저렇게 압박을 해서 원유 수출하지 못하고 저는 리비아가 조금 그런데요. 리비아도 지금 뭐 내전 중이니까 원유 수출도 못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리비아의 현 정권이 아닌 현 정권의 라이벌을 지지한다고 며칠 전에 발표를 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리비아 라이벌이 원유가 많이 생산되는 곳에서 강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런 건가? 뭐 이런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미국에서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 오는 역풍도 그렇고 이 내용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을까, 좋지 않을까, 좋다는 판단 아래 하기는 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소비자들은 그 힘들어지는 거죠. 돈을 더 내고 그 운전하고 다녀야 되니까요. 위장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요 내용부터 이 내용부터 말씀드리죠. 결국은 그 우크라이나에서 코미디언이 대통령으로 당선됐네요. 왜냐하면 현 대통령이 이미 그 패배를 시인을 했고 뭐 70% 이상 결선 투표에서 받았으니까는요. 원래 그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선생님이었다가 정말로 사고로 대통령이 되는 역할을 맡았었는데 그만큼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현 대통령이 부패를 척결하겠다 하면서 제대로 하지 못했던 뭐 그런 것들이 이 코미디언에게 투표를 한 결과가 됐고 그리고 그 코미디언이 사실은 그 이름도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볼로디미르 제넨스키가 아주 그 미디어의 그 억만장자인 사람과 연관이 돼 있는 그런 사람이고 이번에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서는 친러시아 사람이 후보가 없는 채 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에요. 클레물린과 친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그 서방 세계와 웨스트 쪽과 조금 더 가깝다라는 것이 될 테고 그렇게 볼 때는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책이나 우크라이나의 미국에 대한 정책도 큰 변화는 없겠다. 다만 이제 세상에서 이렇게 전혀 정치를 해보지 않은 사람을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선출하는 것이 유행이 됐어요. 정치인들 뭐 선출해봤자 뭐 똑같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FBI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뉴멕시코에서 그 국경에서 United Constitutional Patriots라는 이름으로 난민 신청을 하려거나 아니면 이제 미국으로 넘어오려는 불법이죠. 그런 사람들을 무장한 채 잡아들여서 그랬던 사람 그 레리 미첼 홉킨스라는 69살의 사람을 체포를 했는데 체포한 것이 그 사람이 그 무장을 한 채 이런 사람들에게 위협을 해서 체포를 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 무기 같은 것을 불법으로 갖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아주 위험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체포했는지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미국의 그 민권연맹이 강하게 항의를 한 뒤에 내려진 조치이긴 합니다.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네요. 멕시칸 군인이 미국 군인에게 다 그 무기를 내려놔라 해서 미국 군인이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미국 군인들이요. 왜냐면은 그 이민 세관국이 보호하는 그런 그 자동차 표시가 없었고 그리고 멕시코에서는 이게 국경에서 멕시코 땅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미국에서는 지금 아니라고 미국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전 같았으면 이게 서로 첨예한 대립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멕시코 군인이 미국 군인에게 총 내려놓으라고 하겠어요? 강희신이었습니다.